예,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보완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게 우리 유엔의 기후변화 협상에서 할 때요. 저희는 2도씨 상승 이내로 이렇게 이야기가 쭉 됐다가요. 파리 협정이 체결되는 마지막 날요. 1.5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리 협정에서 목표는요. 2도 상승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2도 상승은 명확히 목표에 들어가 있고요. 1.5도는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2016년 11월 달에 이제 파리 협정이 발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2019년 12월 달에 캅25가 열리고 나서요. 페루가 주최국인데요. 그때 클라이메이트 앰비션 얼라이언스라고 이 조직 이걸 조직을 했어요. 페루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선언 국가들이 이제 모임이 돼서요. 이걸 좀 추진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붐을 일으켜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요. 이쪽 내용을 보면 대부분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2060년이고요. 나머지 몇 개 국가가 2040년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면 이게 1.5도 상승하고 똑같습니다. 1.5도 보고서에서요. 이쪽으로 이제 많이 돌아서서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들. 저는 이제 주로 산업계 에너지 쪽하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쪽 시각에서 조금 좀 말씀 들어보는 게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이제 소도서 국가나 LDC 국가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관성에 의해서요. 앞으로 15년 이내면 1.5도가 달성이 된다는 건 이미 1도가 넘어갔습니다. 2017년에요.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니까 1850년, 1900년 기준에서요. 1도가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2017년까지 해서요. 나머지 0.5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관성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누적 배출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에 0.5도가 올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1.5도를 달성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요. 2도 달성하는 것에 비해서 온실가스 한계 감축 비용이 3배 내지 4배가 높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SPM에서요. 그래서 제가 본보고서 안을 봤더니요. CO 톤당 무려 얼마냐면요. 300, 400톤부터 했어요. 수만 불까지요. CO 톤당이요. 300불이면 얼마입니까? 저희 돈은 400불이면 40만 원, 50만 원인데 그래서 수만 불까지 이렇게 이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사실 거기서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카본 버짓 있잖아요. 버짓이요. 1.5도를 달성할 수 있는 카본 버짓이 약 2012년 이후에 남아있는 것이요. 약 550기가 CO 톤요. 이 정도 남아있는데 2030년까지 현재 추세대로 배출하면요. 약 740기가 CO 톤이 배출한답니다. 그러니까 1.5도 버짓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전혀 배출 안 한다면 이 버짓 문제는 조금 그래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거의 어렵다는 거고요. 2도 달성에 필요한 카본 버짓이 약 1000기가 CO2인데요. 요것에 그러니까 가면 2030년 가면 거의 70%, 74%를 잠식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돼서 아마 그런 우려들이 더 강하게 이렇게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원장이 발표하신 것은 뭐 전반적 흐름이나 다 이런 건 다 맞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길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꾸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걸 자꾸 이렇게 이제 언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배출량 순위가 너무 높고 1인당 배출량이 너무 높고 이렇게 막 그런데 근데 하나 조금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 여건요. 내셔널 서컴스턴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건 자체가요.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경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저희들 계신 분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은 거기 산업에 의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유엔 협상에 가면 많이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태생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낳아줘서 이렇게 힘들게 자라왔다 하는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건 서로 또 많이 용인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배경에서는 이제 이런 우리 서로 빨리 좀 행동하자고 이런 걸 나타냈었는데요. 근데 그 IA 그 통계 중에 보면요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요. 공급량당 CO2 배출량이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가요. OECD 평균이요. 약 테라 줄당요. 52.1 CO2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50.8톤으로요. 그러니까 평균도 밑도는 이런 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에너지 소비량에 비하면요. 있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나라 에너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 간의 비교 지표 비교에서요.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여건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아까 저희 페루가 이야기한 주체가 된 클라이밋 앰비션 얼라이언스가 비록 가동이 됐긴 하지만요. 기후변화 협정 안에 보면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투명성하고요. 글로벌 스탁테이킹이라는 게 두 가지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 코펜하겐에서요.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미국의 힘을 과시를 해가지고요. 이때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때 나온 협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요. 협상 진행 절차가 트랜스페런트하지 않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민주적이지 않다. 디모크래틱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가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협상에서 이렇게 돌고 돌았는데요. 이 민주적이라는 말은 사라졌고요. 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국 파리 협정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투명성 절차에 의해서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행동이 모두 다 체크가 된다는 거, 굉장히 상세하게 체크가 된다는 거고요. 이 글로벌 스타트해킹에서 5년에 한 번씩요. 해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거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건데 이게 해가고 있는데 파리 협정의 기본적인 취지가요. 이 상향식입니다. 국가가 각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원장이 발표하신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단 말이지. 갭 리포트에 나온 것 같이.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유엔 사무총장이요. 우리 방기문 총장이 계실 때도 그걸 잘 하셨는데요. 전 세계 리더들 모아다가요. 압력을 가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탄소 중립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에너지 전환 쪽에서 에너지 전환 전력 믹스 조정 쪽에서 원전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건 아마 그 기후변화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분야 같아요. 이거 아마 정치적이고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요. 에너지 전환 쪽에서 핵심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가장 핵심은요. 발전 부분의 무탄소화. 두 번째는요. 이 무탄소 전력을 소비 쪽에 갖다 쓰는 전력화요. 전기화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너지 소비 자체를 감소시키는 수요 감소. 이 이외에 이제 몇 가지들이 가지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 문제가요. 무탄소, 저탄소 전력을 소비 쪽에서 화석을 다 대체하는데요. 대체가 어려운 산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죠. 철강, 석유화학, 항공, 해운 이런 쪽들입니다. 이런 쪽들이 이제 가장 큰 과제들인데요. 그리고 또 일반 제조업 중에서요. 열을 필요로 하는데 고온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 이 과실력 모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 기후변화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요. 결국 기술 개발이거든요. 저희가 정책,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는 건데 그럼 기술이 없으면 이 온실가스 감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이슈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탄소 중립 선언이 되고 나서요. 모든 정책들이 집약되면 그런 기술들이 빨리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우리나라가 수용 가능한 전기요금이 해봤자 겨우 한 10,000원까지요. 10,0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한 25%인데요. 이게 좀 재밌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온실가스 감축 한계 비용이 얼마가 될까?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전 세계로 해서 수백 불 정도 CO2톤당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CO2톤당 수십만 원이면요. 월 전기요금 10,000원 내 가지고요.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이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너무. 그럼 아마 분명히 이렇게 설문 응답하신 분들은요.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나는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 아마 그런 걸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다 산업계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업계 그쪽 분들도 자기들이 뭐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어차피 가격이 전가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문제들인데요. 아마 미국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분석해본 바로는요, 예전에 해본 바로는 우리나라 2020년 목표 설정했던 것은 달성은 안 됐지만요, 2030년 목표요. 현재 예전에 37.5%예요, 37%예요. 지금 뭐 똑같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책임하고 능력하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저희 나라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해간 것들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해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디냐면요, 선진국들입니다. 일본은요, 우리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래서 오직해서 많이 배출했던 거, 현재 경제 수준, 능력,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일본은 자기들이 해야 될 능력이에요. 5%밖에 하지 않는 걸로 2020년 감축 목표를 봤을 때요. 미국이나 EU 같은데요, 이런 데도 절반도 못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개도국들은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요, 상당히 더 자기들이 해야 될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제 미국이요, 아마 국제사회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깡패 좀 기질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아마 족치는 거예요. 저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직접 당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유엔에 협상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창피해서요, 말을 못 합니다. 굉장히 그 국가들이 정보력이 강하고요. 우리 국가 자존심도 아주 그냥 이렇게 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경 탄소 조치가 EU가 도입한다고 했고요. 미국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준비가 좀 빨리 안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필요한 것도 이제 탄소 발자국이요. 제품별로 이게 국가 공인된 것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들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 같은 좀 빨리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요. 원장님은 이제 국외 감축 비용을 축소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쭉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암묵적으로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얘기냐면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 1위입니다. 제조업 같은 거 보면요. 철강 1톤, 시멘트 1톤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이요. 일본하고 저희가 1, 2 서로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만약 온실가스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를 한 단위 줄여야 되는데요. 한 단위 줄이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온실가스 한계 비용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이야기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줄일 수 있는 이제 감축 사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요. 줄일 수 있는 것들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랍니다. 그리고 줄이는 비용도 너무 높고요. 따라서 이럴 바에는 이제 전 세계들이 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자국에서 탄소 중립 선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이요. 그래서 아마 그 파리 협정 6.2조요. 정부 간 협력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지금 CDM 제도인 SDM도요.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요. 따라서 그 국외 감축에 대한 비중들은 좀 아마 여기는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이제 10%였었는데요. 축소가 되는데 아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탄소 산업 구조를 좀 바꾸자고 했었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게요. 만약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해외 이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건 지극히 이제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효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철강 1톤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에너지 적게 쓰고 온실가스 적게 배출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철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생산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전체 구조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탄소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이요. 뭐 EU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경세 도입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목적이 탄소 누출력. 이것은 국가 경쟁력하고 직접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관련됐다고 보는데 이걸 방지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도 이제 전문가사로서요. 이미 발표된 2030년 감축 목표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봤었는데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뭐 어차피 갈 바에는 저 빨리 가는 것도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그런데 지난번에 일본하고 무역 충돌 있었을 때, 이 대통령께서 잽싸게 우리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 관련돼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기술 개발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게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 제도, 뭐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병행해서 따라가야지 않겠는데 가장 먼저 기술 개발이 좀 우선시 되고요. 따라서 오늘 과실내 같은 이런데 학회들이 좀 많이 그런데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동준 교수님께서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자료를 간단히 준비해가지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선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서요. 네, 제가 오늘 저는 전력 개통을 하는 전문가이고, 그래서 그런 아까도 나왔지만 한 40% 정도가 탄소가 발전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감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줄이려면은 그동안에는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많이 설치할까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게 점차 한계에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망 쪽에서 네트워크 쪽에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간단하게 제가 발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 전원을 전환하는 쪽에서 이제 개념을 우리가 대규모의 전원에서 이제 분산화된 전원으로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나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에너지의 목표가 있고 파워의 목표가 있습니다. 전기하는 사람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얘기할 때 보통 3020 하면은 전체 에너지의 20%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인 파워로 보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밑에 그래프는 이제 순간적인 파워의 비중인데 이제 2030년에 20%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34% 정도 설비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낮 시간에는 한 30% 정도 이 정도까지 전체 전원에서 그 30% 이상이 되겠죠. 이상의 그 점유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낮 시간에 특히 이제 봄에 이런 낮 시간에 부하가 적을 때는 기존의 발전기와 태양광의 비중에서 태양광의 비중이 훨씬 높아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개통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아마 많이 전력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던 그래프인데 이렇게 순부하 곡선이 이런 이제 부하 곡선이 예전에는 낮에 이렇게 많이 쓰는 곡선이었는데 이게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순부하 곡선을 담당해야 되는 발전기들은 기존의 화석 연료에 기반한 발전기들인데 이런 발전기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전력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이제 전력회사, 그런 개통을 운영하는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용을 높이는 자기의 전력 판매 수입은 줄어드는데 개통에 대한 부담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실제 겪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실감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거 다음 그래프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나라 본토 육지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갑니다. 비율로 보면 3020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런 계통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낮 시간에 태양광이 많이 발전하는 시간,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에는 기존의 발전기를 꺼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순부하가 낮아지기 때문에 꺼야 되는데 기존 발전기는 끌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끄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김장철인데 이제 배추가 많이 출하가 되는 것이죠. 많이 출하되면 값이 떨어지고 그거를 빨리빨리 소비하지 않아서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날 겁니다. 뭐 갈아엎었다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갈아엎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제주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결국 망이 충분하게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래 전체적인 전력 수급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쪽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 보면 남쪽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 대신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은 이쪽 당연히 수도권이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요. 이런 재생에너지의 생산 지역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이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망이 점점 더 복잡해져 포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비유를 해보자면 고속도로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한 6개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오는 아주 대용량의 고속도로가 전기에 대한 고속도로, 송전선로가 한 6개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도 현재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전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돼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을 그냥 커테일이라고 하는데 출력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이제 점점 도래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겪기 시작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숫자로서 몇 퍼센트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만 제시를 해왔었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제도의 변화, 개선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데요. 전력 분야는 굉장히 그다음 보수적인 운영을 해왔고요. 전력 부분이 이제 시장화돼 있습니다. 일부분은 경쟁 체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다가 좀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 경쟁 체제는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인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 전부터 뭐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잘 받아줄 수 있는 IT 기반의 전력망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왔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시장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많은 더 이제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런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이런 거를 추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 기술도 개발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전력 분야에서는 시장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제도를 바꿔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한 3가지 정책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총사가 발표가 됐다. 전력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서 다 준비가 됐고 공개도 됐고요. 공식으로 이제 발표만 남았는데, 요 3가지 큰 이제 발전 부분에서
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제 차근차근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기존에 요 전력수급 기본계획 같으면 이제 8차도 뭐 물론 재생에너지 계획들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어떤 전력망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담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계신데 이제는 주종이 약간 바뀐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발전기를 언제 세우고 전력송전선을 언제 세우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다른 계획들이 따라왔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사실은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진 이유가 계속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재생에너지 계획이 이제 대세계에너지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 거기에 따른 또 발전 계획들이 약간 종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오는 약간 그런 모양새를 띄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더 먼저 중요한 벽에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34년 이제 15년 후죠. 15년 후에 어떤 목표가 나왔습니다. 전체 에너지로 23.5% 보급 목표고요. 발전 양으로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에너지의 비중이고 요거는 설비의 비중입니다. 84.4 기가와트인데 이게 이제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설비 용량이 130 기가와트 정도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0%? 그렇죠? 60%에 70% 정도의 용량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70% 이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망에서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되고요. 기존의 어떤 운영 스kim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장을 바꾸겠다. 드디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어떤 한전 중심의 어떤 독점적인 그런 전력 시장이 좀 바뀌는 쪽으로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용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요 부분에서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고 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요 쪽에서도 이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RE100이 되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사용하는 RE100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산에너지의 로의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발전, 자가용 발전 설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 그런 제도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보급하는 것들이 이제 될 것이고요. 이제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프라 쪽에 그래서 재생에너지들이 결국 분산화돼서 들어왔을 때 그런 분산화된 재생에너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 쪽에 혁신을 가져가는 쪽으로 제도들이 정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많은 부분을 다뤄서요.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오히려 좀 약간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형태가 됐는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이제 당연한 쪽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한 40%까지 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비 비중으로 한 40%까지 높아지고요. 당연히 이제 다른 쪽에 원자력과 석탄이 좀 약간 축소되는 그런 형태. 이제 비중이 늘어나니까요. 워낙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보시라고 했는데 에너지 쪽에서는 여전히 원전이나 석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도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비 용량에서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LNG는 출력 변동을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분산형 전원의 비중이 한 21%까지 늘어나서요. 그러니까 전체 전원 중에서 분산 전원이 한 20%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제 태양광 같은 전원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나 이런 전원들, 그리고 열병합 발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분산화돼서 들어가고요. 특히 열병합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주로 이제 입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분산에너지 로드맵 뒤에 말씀드릴 거기서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 로드맵에서는 그런 이제 분산 편익들, 분산 에너지가 갖는 이제 분산 편익들을 지역적인 편익이죠. 지역적인 편익을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요도 이제 지역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쪽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분산 에너지들이 이제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집합화한다 이런 뜻으로 묶어주는데요. 그런 묶어주는 기술들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될 건데 그런 가상 발전소, 통합 발전소라든지 마이크로그리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분산 에너지들을 묶어서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이고요. 네, 아까도 지역 분권 이런 얘기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산 에너지들이 지역적으로 이제 지역 주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이제 자치적인 권한들을 주고 지역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는 쪽을 많이 도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과실련 오픈 포럼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앞으로 기술 개발과 정책이 필요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지금까지는 양적인 팽창의 숫자를 달성하는 데 목표를 했다면 그 숫자 달성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분산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인프라가 받쳐줘야 됩니다. 인프라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 인프라는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송전 선로나 배전 선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요 밑에 제가 이제 써놨지만 전기 자동차, 뭐 수소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 간의 커플링 기술들도 다 이제는 수용성 향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력망은 비유를 하자면 물탱크가 없는 상수도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을 쓰는 양과 공급량이 똑같아야 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스템인데요. 이제 이런 저장 장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그런 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장 기술들, 전기 자동차도 이제 저장 장치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ESS뿐만이 아니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제 수소도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수소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열로 이렇게 저장하는 전환 기술. 그래서 전기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어떤 실시간 시장이나 보조 서비스 시장 같이 현재의 굉장히 경직된 시장들을 이제 계획 경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재생에너지 들어보니까 딱 계획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프로슈머들,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소비도 하는 프로슈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제도. 그런 것들을 또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플랫폼 기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요 쪽에서는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리백 인재에 결국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리백에게 가입하는 그런 수요자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 간에 자유롭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이제 이런 시장 지도와 연계해서 필요할 것 같고 대규모 이런 공장 그리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단 이런 데서 효율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수요도 줄이고 이제 거기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율 개선하는 설비를 다시 전환하고 뭐 제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수요를 감축하는 기술도 중요하게 좀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종희 키스트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키스트 청정층기술연구소의 한종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되면 늘 걱정하게 되는 문제가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남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역시 제가 좀 드릴 말씀들을 다 앞에서 해주셔서 좀 저는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먼저 윤재용 원장님 너무 발제 잘 해주셔서 제가 쏙 마음에 드는 발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 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이 기후변화를 위한 저희 넷제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도전적인 목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뭐 선언적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달성은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50년에 저희가 넷제로를 꼭 달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2050년을 목표로 잡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간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는 사실은 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에너지 쪽인데요. 그래서 좀 에너지 부분 쪽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산업 부분은 더 어렵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뭐 화학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학이나 철강 부분에서 뭐 이산화탄소 발생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에너지 부분도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결국은 가야 할 텐데 아마 속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를 조금 빨리 이끌고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계획이나 로드맵 작업 이런 쪽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에 좀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러한 전략들이 정치적으로 정해진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제적이고 경제성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었는지 하는 의심들이 조금 드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럼 더더욱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런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의 사용을 거의 줄여야 하는데 석탄의 사용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줄여지고 있을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 먼저 차례가 바뀐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전략적인 면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원동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에너지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거나 벌써 나온 그러한 세부적인
각 분야별, 세부 분야별 계획과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나온 숫자와 이런 전력 수급 계획에 나온 숫자가 맞아떨어지느냐? 사실은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마찬가지고 그런 숫자들이 사실은 어디는 더 도전적으로 잡혀 있고 어디는 좀 덜 도전적이고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합성을 그리고 조율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사실은 이런 전략을 할 때 아까 윤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희가 넷제로까지 가는 그러한 목표를 정할 때 사실은 기술 혁신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크게 아주 크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도 수소 쪽에 이런 보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LEDS 작업하면서 보면 굉장히 큰 과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수소 쪽에 수전해를 해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얻어지고 그 수소의 가격을 산출하는 데는 태양광의 효율이 굉장히 높고 태양광으로부터 얻어지는 전기 값이 굉장히 낮고 한다는 그런 큰 가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 혁신의 가정들이 정말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다듬을 때 저희 기술적 또 경제적 이러한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진짜로 세부적으로 그리고 큰 전략들을 짤 때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때만 저희가 이런 것 우리가 넷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 적에 보면 굉장히 급하고 또 아주 또 이 도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잘 알겠는데, 저희 과학 기술자들이 늘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안전 또는 시간이 꼭 필요해야 되는데 시간을 덜 쓰고 거기에서 세이브하는 그러한 이런 실수를 범해서 나중에 안전 문제라든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략적에 잘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수소 쪽에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쑥날쑥한 부하 변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부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수소를 발생하는데 한쪽 다른 전극에서는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수소와 산소가 섞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강릉에서 사고가 난 것과 같이 그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사업비를 조금 더 아낀다든지 해서 안전장치를 떼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늘 저희가 방지하려면 우리가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큰 스케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까지 운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것도 급하다고 해서 뛰어넘고 스킵하지 않고 아주 치밀하고 상세한 계획을 이행해서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나머지 말씀들은 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약드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 기반 그리고 넷지로로 가는 거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데 정치적보다는 경제적 과학기술적인 판단을 통해서 전략이 수립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부 그 정책들 그리고 로드맵들 이러한 계획들이 서로 아기가 잘 맞게 서로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립니다. 제가 수소를 한 사람으로서 수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리에서 적절치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